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8.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합동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팟짱에서는 당 전국 청년위원장에 출마한 후보들을 한 번씩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온 후보는 바로 장경태 서울시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뵙는 거는 처음이죠? 네. 네. 오니까 어떠세요? 예전에 제가 CJ TVN에서 잠깐 일했었는데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누리꿈 스퀘어 지하에서 식사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네. 자, 먼저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예,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국 청년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장경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청년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청년위원회에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총학생회장 할 때 광우병 사태였는데요. 그때 명박산성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정말 열심히 거의 임기의 절반을 광화문에서 보냈던 것 같고요. 또 함께 대학생 동지들과 함께 대학생위원회를 건설했었고 2009년 언론학법 때 제가 국회 천막에서 6일간 단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운구 차량 수행을 담당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장의위원으로 연결식장을 지켰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는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전국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네, 이번에 아쉽게 청년비례는 안 됐지만 또 한 번에 또 포기하지 않고 한 번에 다시 도전하게 된 청년위원장 후보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참 청년 비례 도전하셨었는데. 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누구지? 아직도 무명의 후보라. 네. 아, 그래요? 아, 오늘 팟짱에 나오시니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장경태 후보, 장경태 대변인,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서울시당 대변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작년 3월에 임명이 됐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28전대 때 선거 캠프에서 열심히 뛰고 또 다행히 승리를 하고요. 네네. 미국 민주당의 그 LA 시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거기서 공보 담당을 2달 정도 하고 이제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3월 말 정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대변인이 좀 기자들 상대하고 뭐 이러느라고 참 어떻게 보면 귀찮고 막 그런 직책인데 어떠십니까?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제 중앙당 분들과 좀 다르게요. 네. 국회 출입, 야당 출입 기자님들도 상대하지만 서울시 출입도 상대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서울시 중심으로 하는 점과 또 서울시 대변인님께서 공무원이셔서 좀 디펜스 위주로 하신다면 저희는 오펜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메르스 사태 때나 네.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어떤 청와대 개입이라든지 국정원 이번 개입 같은 네, 경우도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기현 정무수석 사퇴하라 이런 멘트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서울시당 대변인의 역할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참 지금까지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는지도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청년 비례 후보였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례 후보였고 그리고 서울시당 대변인이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좀 이 기회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전남 순천의 아주 작은 네. 고장에서 자라났고요. 예. 네,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순천. 졸업하고 첫 번째 대학을 한국해양대학교로 갔어요. 부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학생회도 경험하게 되고 좀 네.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또 2002년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그 부산역 앞에 첫 연설을 하시는데 11월에 네. 그때 이제 정말 대학교 1학년 자원봉사자로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집이 부도가 나서 이제 배 타고 막노동하면서 다시 서울로 이제 돈을 모아서 네. 학교를 좀 늦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반값 등록금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 반값 등록금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2007년에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이해찬 후보 캠프 청년본부 부본부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 다들 아무도 모르시는데요. 그때 이제 세 분의 후보 중에서 네. 민주정부 3기는 저는 그분이 정통성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활동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총학스장 2008년에 하면서 광우병 또 사태 열심히 막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초대다 보니까 대학생위원회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신 선배님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고민 끝에 뭐 2009년에 두 분의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기도 하고 또 언론학법 그 MB 정권이 정말 야만스럽게 광우병 집회 이후에 계속 언론을 장악해 가면서 종편까지 설립하는 그런 과정을 너무나 안타깝게 저도 보면서 자라왔고요. 그래서 2010년에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비례 후보가 되었는데 그때 공약이 반값 등록금 조례 제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낙선했지만 1년 뒤에 또 박원순 시장님이 실제로 반값 등록금과 학교와 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서 시립대 그렇게 성장해 왔고 2012년에 당연히 대선 캠프에서 또 열심히 그 청년 정책을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일을 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당에서도 항상 청년위원회 발전을 좀 모색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청년 정책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님과 이해찬 의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좀 얽혀 있다. 박원순 시장까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당 대변인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데 왜 청년위원장에 출마했지? 이런 의문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거는 사실인데 왜 청년위원장에 출마하게 되신 겁니까? 그동안 저는 이제 청년위원회를 꾸준히 활동을 해왔어요. 뭐 밖에서 있었다든지 혹은 청년위원회가 하는 게 없다라고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판보다는 하나라도 더 가서 제가 좀 도와드리고 그 고민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고요. 현재 지금 청년위원회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가 2010년에 중앙 어떤 선관위원 할 때 청년 가산점 10%를 처음 당규에 이제 반영을 하는데 그 이후에 2013년 박홍근 위원장 때 청년혁신 TF팀에서 이렇게 청년혁신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개발된 안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청년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청년위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말 좀 전투력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당내 더불어민주당 내 청년들도 입장들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진보적인 노선을 선택해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만큼이라도 해야 될 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좀 당내 청년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그래도 그 당내 사정을 잘 알면서 발전 방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고요. 조금 쑥스럽네요. 그래서 청년 정부를 구성하는 안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의 3인당 혹은 독일의 청년 3인당처럼 청년당과 청년처를 신설해서 두 개의 유기적 결합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직 청년입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당들의 그런 기준에 의하면 아직 청년인데 이런 비판은 좀 하셨어요. 지금의 더민주에서 청년은 기득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비주류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사실 지금 현재 청년위원회는 예전에는 또 임명직이기도 했고 지금이야 선출하지만 청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 스스로 하다못해 인사나 사업에 대한 결정권 또 혹은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2014년에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정치 참여란 말 속에는 청년을 주변인화하거든요. 청년 정치 참여가 아닌 정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정치 주체가 되는 방법은 다선 의원들의 전유물이었던 최고위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해서 컷오프 됐습니다만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하게 됐는데 이번에 청년위원회도 사실 조금 더 좀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주류라는 표현이 사실 저도 좀 탐탁지 않았어요. 주류 비주류 나누는 것도 너무 권력지향적이기도 하고 다만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권이라고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권. 전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어쨌든 이게 청년들의 문제들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번 총선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청년들의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삶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약이 좀 눈에 들어와요. 청년에게 3권을 허하라. 특권 거부 3대 선언. 어마어마한 이런 그 뭔가 좀 큰 게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들인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나요?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청년 3권과 네. 특권 거부 3대 선언은 청년 비례할 때 했던 선언인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예. 청년 정부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원래 제가 2009년에 국회 정론관에서 학생 3권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 학습권, 주거 통합권, 자치활동권 3개였는데 학습은 기본적으로 대학생이 당연히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이고 주거와 통학은 당연히 강의실만 안에서의 학습이 아닌 네. 정말 이 학습 환경에 필요한 주거권이라든지 통학에 관련된 그런 권리를 말할 거고요. 자치활동권은 계속 그 당시에 이제 자치활동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네. 정권이 이렇게 탄압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들 보장하라라고 요구했었는데 이번 청년 3권은 3가지입니다. 굶어 죽지 않을 권리, 얼어 죽지 않을 권리, 그리고 홀로 죽지 않을 권리. 예. 그러니까 너무 죽지 않을 권리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약간 어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만큼 절박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직업권과 주거권과 결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굶어 죽지 않을 권리는 스스로 좀 벌어서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그 권리만큼만 보장해달라는 거고요. 예. 얼어 죽지 않을 권리는 정말 이 주거라는 건 인간이 의식주가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이 주거에 대한 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로 저는 치환해서 우리나라가 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확대 시행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홀로 죽지 않을 권리는 글쎄요 이제 노년이 되면서 사실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저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네. 솔로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좀 더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 생각에서 정말 배우자와 늙어가고 네. 자녀들의 성장도 보고 이러면서 전 사는 게 좀 당연한 권리라고 전 생각해서 홀로 죽지 않을 권리라고 이야기했고요. 특권 거부 3대 선언은 사실 이거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세비 받겠다고 했어요. 청년의 삶과 똑같이 저는. 그런데 이제 세비를 낮추다는 논쟁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최저임금 제가 세비를 받으면서 그 나머지 금액으로 청년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싱크탱크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 인생을 바쳐서 10년 넘게 청년 문제, 청년 활동을 해왔는데 네. 사실 그 4년의 임기를 정말 4년이 짧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걸 다 하고 싶었고 해서 공익재단 만드는 조직화 과정과 이런 설립까지도 고민을 다 이미 안을 초안이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예. 두 번째는 좀 입법 플랫폼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청년 단체 지금 청년 유니온이나 민달팽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분들에게 항상 지금 국회의원들이 오라고 해서 듣거든요. 그게 아니고 맞아요. 보좌진을 파견해서 한 명씩 직접 거기서 업무를 같이 보면서 혹은 거기서 추천하는 분을 보좌진을 뽑아서 청년단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죠. 직접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입법 플랫폼을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의원실 내에 보좌진이 아닌 네. 청년단체와 함께하는 보좌진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뭐 청년 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나 민달팽 유니온 정남지 사무장 다 친분도 있고 같이 활동했던 세대라서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차기 불출마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4년의 임기 끝나면 네. 저의 전문 영역이 전 청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단체로 돌아가서 혹은 공익재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열심히 청년 문제 연구하면서 해결하는 그 의정활동을 통해서 쌓인 경험을 그쪽에서 혹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차기 불출마를 해야지만 지역구 관리나 어떤 그런 공천에 대한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네. 사실 보좌진을 보낼 수 있는 청년단체 보낼 수 있는 이유도 지역구에 대한 염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보좌진을 다 보낼 수 있는 것도. 네. 그리고 공천을 생각하다 보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정치적인 생명까지도 걸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천 안 받더라도 청년 문제 하나는 꼭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차기 불출마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공약을 걸고 청년 네. 비례 출마를 했었군요.
네. 다들 그런 다른 네. 유명한 후보님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청년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그런 뭐 비례대표 나서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절박함, 절실함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뭐 가지고 다시 나오셨을 텐데요. 주위 뭐 친구분들이 청년분이시니까 주위 친구분들이나 청년분들 만나시면 뭐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일단 좀 불쌍하게 보긴 하죠. 이제 계속 제가 예. 지금 도전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서울시원 친구분들이 우리 네. 장경태 대변인을 불쌍하게 보고 있다.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에서 예. 뭔가 해보려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혹은 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네. 당에서는 아직 그럴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시원 2010년 서울시원 나갔을 때 제가 26살 때인데 예. 그때 반값 등록금 조례 얘기하고 3년 뒤에 최고위원 나갔을 때도 청년 주체 이야기하고 또 청년 비례 나갔을 때도 청년 3권 이야기하고 네네. 이번에 청년위원장 나가면서도 청년당과 청년처를 만든 청년정부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과정들이 사실 아무래도 무명의 후보고 정말 유력 어떤 정치인들이 딱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니까 저도 사실 팟캐스트도 약간 기울어진 이런 운동장의 느낌이 있어서요. 팟짱은 저희가 다 모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좀 언론 플레이까지는 못하지만 좀 스스로 차근하게 성실하게 차근차근 좀 준비된 내공 있는 청년 후보가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주변에서도 네.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음. 좀 쉬고 싶었는데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자 이제 뭐 친구분들이 뭐 쉽게 말씀도 하시고 편하게 말씀도 하실 텐데 이것 좀 해결해 달라. 당 청년위원장이 되면 아니면은 뭐 국회의원이 되면 청년 비례대표가 되면 이것 좀 해결해 줘 이런 말 좀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얘기를 좀 하시던가요? 저 청년 비례 때 법안 2개를 공약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하는 법안이었고요. 두 번째는 청년주거 특별법이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뭐 일자리, 주거, 보육 이렇게 되는데 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당연히 심각한 문제지만 주거 문제는 전 좀 절실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임금은 조금 적게 받으면서 뭐 일단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주거 문제는 보증금 500 있느냐 1000 있느냐 2000 있느냐에 따라서 주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목돈을 가지고 제가 말한 게 너무 사실 낮은 기준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네. 여성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증 500인 방 반지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뭐 최소한 원룸 왜냐면 여성들은 또 안심 기가가 필요하니까요. 예. 또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필요하니까. 근데 보증금 5천만 원 정도는 저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이라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 정부에서 조금 낮은 금리나 무이자 정도의 어떤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만 만들면 네. 정말 주거 환경이 훨씬 월등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물론 전세 자금이 뭐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어떤 반대급부도 있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데 네. 이것만큼 해결해주고 싶다. 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주거 문제는 2개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많이 보급하든지 네. 주택이 없으면 그 전월세 주거자금을 좀 더 보존해 주든지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 청년들이 정말 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뭐 아이가 있든 말든 청년들이 가슴 깊게 느끼는 게 바로 이 정말 집 구하기 힘들다. 그렇죠. 너무 네. 비싸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거 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청년 정책 TF라고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저도 네. 거기서 얘기했던 게 공공임대주택이 지금 2월 달인가 기준이 이제 완화되긴 했지만 대학생이나 직장 5년 이하 혹은 신혼부부 이렇게 3가지 기준만 있었어요. 청년. 네. 그런데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예,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1월인가 2월 생겼는데 그것도 계속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아니 직장 다니는 5년 이하 봉급생활자든지 아니면 대학생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근데 취업하지 못한 대졸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것도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항의를 네. 했었고 그런 부분이 좀 풀려서 지금은 그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그 정말 작고 소소한 거지만 네, 잘 모르시죠. 네.
청년 문제 정말 그 청년들이 외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예. 뭐가 잘못돼 있고 어떤 규정이 정말 현실에 맞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청년 수당, 뭐 청년 배당 같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정책이 중앙 정부로부터 뭐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다툼까지 좀 가게 됐는데 중앙 정부가 하는 걸 따라서 해야지 왜 지방 정부가 나서서 하냐 뭐 이런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연구하셨을 텐데요. 네. 어떤 게 문제인가요? 사실 이 질문 보고 나서 조금 네. 예, 웃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이라고 할 게 없죠. 사실 아 그래요? 없어서 문제인데 예.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청년 수당 반대하고 임금 피크제 실시하고 최저임금 9천 원 한다고 했다가 사기치고 뭐 누리과정 보유 계산 2조 1천억 부담해야 되는데 3천억으로 편법 편성하고 그나마도 2개월치밖에 안 됐죠. 네. 뭐 청년 정책이랄 게 없고요. 오히려 딴지 걸고 발목 잡고 헛공약해서 네. 거의 뭐 지방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말 그런 정책도 못하게 하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 수당 네. 해봐야 지금 90억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남시의 청년 배당 정도가 한 130억 정도인데 정말 정부 예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네. 130억과 90억이라는 돈은 정말 중앙정부에서 신경도 안 쓸 수 있는 돈인데 보통 기초단체 뭐 서울에 있는 영등포구 정도가 4천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네. 정말 중앙정부 입장에서 아무 돈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정부 왜 이런다고 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이해할 수 있는 정권이었으면 뽑지 않았겠죠. 네. 그런데 다만 예상되는 건 어찌됐건 청년 문제보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더 본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보다는 강자들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박원순 이재명이란 어떤 두 분의 예. 또 좀 전도 유망한 대선 주자를 좀 눌러앉히기 위한 중앙정부의 압력이지 않나. 너무 좀 한심한 정권이죠. 네. 청년들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권인데 사실 청년들이 지금까지 좀 잠자코 있었다. 뭐 20대 국회에서 보면 투표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 여러 가지 뭐 실정에 대해서 좀 너무 봐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잠자코 있는데 그래서 당 청년위원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 청년위원회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사실 청년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중심을 잡고 조직적으로 잘 뭉쳐야 당이 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당 청년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만약에 청년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좀 더 성장시키고 좀 더 다듬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네. 청년위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결속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네. 사실 소위 이제 청년 뭐 지방의원도 그렇고 청년 당직자, 청년 보좌진들이 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년 협의체를 좀 많이 구성하고자 해요. 그래서 청년 지방의원 협의회는 지금 현재 있긴 한데 네. 그걸 실제 당규로 만들고 또 청년 당직자들, 청년 보좌진들 그리고 청년 당의 어떤 시도당 위원회들의 결속력도 강화하고 그래서 제가 중앙당 예산 5% 확보하고 시도당 예산의 80%를 지역 청년위원회 배분하겠다라고 선언한 공약한 것도 네. 너무 청년위원회가 중앙당 위주로 가다 보면 또 어떤 중앙 정치에 혹은 수도권 정치에 함몰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청년위원회의 고민들을 함께 수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당내 소통 구조를 강화해서 예를 들면 당의 전략기획위원회, 홍보위원회 등등이 있는데 그들의 위원회, 청년 전략기획위원회, 그러니까 청년 홍보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네. 청년들이 실제 당의 전략과 홍보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당의 이제 청년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동안 계속 이제 고위정책회의하면서 청년 문제를 의원님들이 결정하셨는데 물론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더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자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주거와 교육, 보육 등등의 이런 각종 그 정책 조정위원회를 산하에둬서 청년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청년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들이 이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는 청년 최고가 청년위원장과 청년정책연구소 소장까지 청년 정책이 아예 없고요. 세 개를 다 겸임하게 돼 있어요. 예. 한 명이 다 먹는 구조인데 네, 네.
저는 그것보다는 좀 집단지성 체제를 만들어서 좀 다양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당의 대표는 청년 최고위원이 돼야 되지만 청년위원장이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뭐 청년 정책위를 만들고 정책연구소를 만들고 정책연구소는 지금 현재 민주정책연구소 안에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들을 소통 구조를 좀 더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뭐 한 명한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저는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례대표를 원내에 진출시키지 못한 그 상황 여기에 참 저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비례대표를 한 명도 원내에 입성시키지 못한 것 사실 김광진 의원이나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청년 비례대표로서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성과를 부정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당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위원장도 이번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지만 뭐 21대 국회라든지 아니면 재보궐선거라든지 청년들이 좀 원내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청년 비례 할 때도 어떤 분이 뭐 자질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물론 청년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작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이라는 것 자체가 뭐 공부를 시작하고 직업을 시작하고 남편을 시작하고 또 아내 아빠를 시작하는 게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청년 비례 국회의원들의 성장 속도를 보시면 2012년 초기에 그 비판받았던 청년 국회의원들이 정말 4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을 배우고 있는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간과하시지 않았나 발전 가능성과 그런 부분들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응답하라 1988에서 그 성동일 얘기했던 대사 아직도 막 마음에 찡한데 나도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이 말을 하세요. 그 말 너무 저도 청년 문제를 위해서 당연히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뭐 저도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청년위원회 대변인, 중앙당 부대변인, 또 시당 대변인 하면서 정말 각종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왔고 또 의정활동 또 잘할 수 있으리라 전 자신했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 됐고 만약 재보궐이나 이런 데는 지역에서의 이 조직과 명성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이 정말 들어가서 특히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문제 이야기한 순간 지역구에서 표 떨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년 비례라는 제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번에도 정말 저는 이 제도만큼 지켜달라라고 지도부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정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어제 저희가 김병관 의원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당 청년위원장 후보 인터뷰를 어제 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청년 문제를 더 잘하는 30대가 청년위원장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돌직구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생활에서 부딪혀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금 더 리얼하게 캐치하는 건 두 후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실행에 옮기고 집행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했거든요. 실행력과 집행력에서 차이가 날 거라는 건데요. 이런 김병관 후보의 생각,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어찌되었건 당원 당규에 청년의 나이를 지금 만 45세로 해놨고 작년 혁신위원회에서도 결국 이 나이를 낮추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위원회의 40대 사실 40 생일 안 지난 47세까지 청년인 건데 어쨌든 그분들도 청년위원회 우리 식구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포용하는 또 능력이 있으려면 40대도 필요하다라는 저는 만 45세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원내에 계셔서 그런 집행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청년위원회에서 혹은 그동안 청년 당원들이 싸워온 이유가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까지 만들어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임명직에 불과했던 청년위원장, 발언권도 없었던 청년위원장을
스스로 선출할 수 있게 선출권을 직선제로만 바꾸고 네. 이 직선제를 다시 최고위원회 만든 이 과정을 조금 아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최고위원이 되면 최소한의 이 지도부 회의에서의 발언권이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고요. 네. 글쎄요, 뭐 최고위원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있다면 네.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법안을 발의해 주실 분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오히려 청년위원회가 혹은 청년 최고위원이 이 청년의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네. 우리 당의 의원님들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이 법안을 발의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청년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저는 다른 또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김병환 의원님도 사실 좋은 청년위원장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훈훈하네요. 김병관 후보도 어제 나와서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동학 후보랑 장경태 후보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당 청년위원장 경선 훈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요즘엔 청년들 많이 만나시면 당에 대한 쓴소리, 비판 많이 들으시죠? 특히 사드 문제 당론 채택 못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특조위 문제도 공전이고 백남기 어르신 문제도 잘 풀리지 않고 있고 여소야대 전국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민의를 좀 야당이 잘 못 받고 있다. 받아 안아서 좀 야성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야당다운 야당에 대한 네. 논란인데 일단 저는 그건 야당다운 야당보다는 수권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먼저고요. 예.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 리본이 사드 배치 반대 리본인데요. 예. 사드 배치 반대뿐만 아니라 막하산삼 뒤에 가려져 있어서 제가 못 봤는데 꽃주문닷컴이랑 저희 광고에 가려져 있어서 못 봤는데 파란 리본을 달고 계시고 넥타이도 파란색이네요. 네, 이거는 아쿠아블루인데요. 네. 아쿠아블루. 네, 제가 색깔을 이걸로 정해서요. 그러니까 수권정당 되는 길은 그러니까 저희가 좀 논리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야당다운 야당이 되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세월호를 인양하자고 하고 뭐 청년수당 확대 실시하다든지 임금 피크제를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될 모델로서 수권정당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수권정당이 되는 길은 많은 지지자분들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게 바뀌는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제들이 저는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임금 피크제 폐지라든지 국정교과서나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8.27 전대 이후로 바뀌리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분마다 이제 8.27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바뀔 거다 말씀하시는데 참 아직도 보름 넘게 남았습니다. 언제 바뀔지 저희가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 청년 문제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최저 시급 관련해서 공약도 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번에 6,470원으로 내년도 최저 시급이 결정된 그 사항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안타깝고요. 김영란법에 지금 3만 원이 뭐 의례적인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인데 5시간 넘게 꼬박 일해야 5시간을 꼬박 일해야 3만 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최저시급은 기준이 낮은 건가요? 6,470원. 사실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만들겠다였고 될까요? 그렇게? 정의당이 2019년까지였고 1년 빨리 1년 차이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새누리당은 내년에 바로 9,000원 올리겠다 했는데 정말 새누리당이 이것만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불리한 운동장이잖아요. 결국 27명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회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사실 국회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당의 청년위원회가 정말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김영환법 같은 경우도 사실 3만 원도 정말 저는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5만 원으로 올리자고 그러더라고요. 뭐 해수부 장관님이었나요? 뭐
회 한 접시 7만 원, 1인분에 8만 원? 8만 원짜리 밥은 평생 먹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치페이 하면 돼요. 예, 그렇죠, 더치페이 그렇죠. 하면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가 얼마니, 그렇죠. 선물이 얼마니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최저임금부터 네. 좀 당 지도부가 바뀌면 그 부분들을 좀 앞장서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당 지도부가 아직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조금 바뀌는 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네. 남북 화해와 교류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한 말씀 해주시는 당 지도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사드 배치 문제부터 해서 그래도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방중하셔서 저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드 배치 반대, 임금피크제 반대, 국정교과서 폐지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까지도 고민하는 8.27 전대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어떤 위치와 역할이 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부분을 내년까지 열심히 뛸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중 의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뭐 돌아와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말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네. 매국행위다.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이제 294명이다. 6명을 빼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4대 외교다. 뭐 별의별 단어들을 써가면서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너무 이제 한심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사실 그냥 그러려니 예를 들면 그럼 자유대 창설 시기간 저 많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아니 어떻게 자유대 뭐 창설식 이런 데를 가서 일본의 군대가 생기는 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한일 합의를 굳이 꺼내고 싶진 않았는데 작년 12월 28일 날 한일 합의도 지금 결국 일본 정부와 각종 외무상들의 이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100억도 자기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재단을 통해서 지원하면서도 결국 소녀상의 철거 문제를 본인들은 이 선결 조건으로 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한일 합의나 자유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새누리당이 왜 중국과 유독 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는지 혹은 정말 이건 친미와 뭐 이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안보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저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미국을 굳이 거론하기보다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만 봐도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매국노 정권인지를 저는 알 수 있는 정말 뭐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원외에 계시니까 원외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 이거를 잘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그렇게 생각하신 시청자분들,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청년위원장이란 자리는 지금까지는 좀 유명무실한 자리였잖아요. 그 전임 청년위원장이 뭐 탈당이 아주 다른 당도 가고 이 청년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흔들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거듭나냐 이 부분도 많은 청년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장경태 우리 후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끝으로 지지호소라고 할까요? 인사 말씀 포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사실 대학생이라는 생각보다는 알바생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건지 일하면서 부업으로 학교를 다니는 건지 몰랐을 정도였는데 새벽 4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도 정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회부터 해서 청년단체, 청년기업도 만들어보고 지금은 청년협동조합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너무나 이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사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출마 이외의 방법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논평을 쓴다 해도 별로 이렇게 받아주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서 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청년 비례에 이어서 정말 또 청년 비례 때도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아서 너무 그 이전 투구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선거였지만 이번에 조금 더 아름다운 가치와 정책을 가지고 3인이 다 저는 각각의 색깔과 노선이 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또 안정되게 당 활동을 해왔고 또 전투력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청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 정부를 구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아마 해낼 수 있을까라는 정말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청년 김대중은 목숨 걸고 싸웠고 청년 김근태는 독재와 싸웠고 청년 노무현은 특권과 싸웠던 것이 바로 청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청년 정신으로 편견과 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청년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기필코 이번 청년위원장 선거를 통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준비된 청년 후보가 되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또 바로 내려가시죠? 어디 내려가시죠 지금? 울산 1시에 울산 시당대회가 있어서요. 네. 10시 비행기 타고 내려갑니다.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청년의 패기, 조곤조곤 말씀하시면서도 그 내용에는 청년의 패기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네,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동학 후보는 지방에 있대요. 네. 전화로 한번 연결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김병관, 장경태, 이동학 이 세 후보 중에 한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당 청년위원장 그리고 청년 몫의 최고위원이 되실 텐데 청년 문제 정말 말로만 청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법안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토론회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 토론회 때도 정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